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사회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조철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흔히 우리가 시민사회 단체라고 부르는 그런 단체에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맡으면서 저의 이제 시민사회와의 인연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그 공공기관에 근무한 적도 있는데, 그때도 이제 시민사회 여러 가지 활동들, 특히 그 중에서도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와 관련돼서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의 이력 중 하나가 한 1년 정도 전업주부로 산 적이 있는데, 그때 지역의 시민사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갔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전에만 해도 이제 제가, 아이를 낳고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출근을 하고 나면 우리 동네 지역사회는 뭔가 중단되어 있다가 내가 퇴근하면 다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동네에 있어 보니까 이 지역 시민사회, 지역사회라는 곳에서도 낮 동안에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제가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참여도 하고, 그러면서 몸소 이렇게 지역 시민사회에 대해서 많이 느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공부를 좀 갑자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학위를 마치고 지금 관심을 두고 하고 있는 활동은 주로 시민사회라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중에 선생님들을 뵙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등장하게 된 이유는 오늘 강의 주제, 시민이 만들어가는 사회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여기 강의 주제 자체가 오늘 우리가 얘기할 어떤 주제들을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민이 만들어가는, 이 만들어가는이라는 이 동사가 저는 주목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회라는 것, 이 만들어간다는 동사와 사회라는 명사,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학습 주요 내용으로서는 공익활동과 시민사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핵심적인 이야기의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요청받은 내용은 도대체 시민사회가 그리고 공익활동은 무엇이고 또 어디까지가 시민사회고 공익활동이냐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고,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받으실 거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어떤 중간 지원 조직이나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뭔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건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좋지 않은 경향성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떠올려 보면 여러분들 혹시 뭐 사랑을 정의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사랑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저마다의 생각을 갖고 계시고 정의를 내리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또 사랑을 하고 살아가죠. 그런 것처럼 시민사회나 공익활동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건 정확하고 학술적인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느끼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시민사회 그리고 공익활동을 생각하고 또 그것에 그 생각한 것에 따라서 무언가를 실천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공익활동을 실제로 시민사회 안에서 해보는 데 필요한 어떤 이해를 갖는 것, 도모하는 것을 오늘 저희가 드릴 말씀의 목적으로 제가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설이 길었는데요. 시민이 만들어가는 사회,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에 대해서 준비가 되셨으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분의 이야기를 조금 같이 함께 공유하고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은 데스몬드 투투 주교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운동이나 기업과 화해와 관련돼서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역임했던 넬슨 만델라와 함께 아주 상징적인 인물, 성직자이면서 또 시민사회 활동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분이 국제사회 어떤 한 국제회의에서 시민사회와 관련 어떤 인사말 같은 거나 취지 설명을 하는데 시민사회에 관해서 설명하는 한 대목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나에게 시민사회는 인간 본성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는 우리가 보통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 독특한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투투주교님께서는 시민사회는 인간 본성이라고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 인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악과 불의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함께 모여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우기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그러한 집단적 행동, 그러니까 시민사회는 개인이 행동하기도 하지만 동료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이런 집단적 행동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뭐라고 했죠? 시민사회 이퀄 집단적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강력한 시민사회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우리 오늘 강의 제목과도 일치하네요. 공통의 관심사의 문제, 우리가 함께 직면한 문제들을 우리 함께 힘으로 해결해 나가고 풀어나가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또 역량을 힘을 불어넣는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앞으로 한 1시간여에 걸쳐서 시민사회 그리고 공익활동에 대해서 주저리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그런 주저리 긴 말 이전에 이 투투주교님의 말 속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시민사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가 늘 그렇게 해왔던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투토 주교님의 말씀을 듣고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한테 요청된 내용이 시민사회나 공익활동의 개념에 대해서 요청해 주셔서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개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좀 표준 삼을 만한 게 법률에 있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전국적 수준의 중앙정부에 이제 관련된 법이 있지는 않고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에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에 대한 조례들을 제정을 하고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 역시 조례를 제정해 두고 있는데요. 그 조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조례하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안 보시잖아요. 그리고 또 얘기가 설명이 나오긴 나오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을 때가 많은데 오늘 한번 저랑 한번 그 풀이를 한번 해보실 텐데 전체 조항을 보지는 않고 그 중에 정의에 대한 조항만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2019년에 제정됐을 때는 이제 공익활동에 관련된 조례였는데 2021년에 전부 개정을 통해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조례로 개정이 되고 내용도 수정이 됐는데요. 거기 제2조 정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여러 정의가 나오는데 그 중에 2항과 4항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에는 시민사회의 뜻이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익활동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 시민사회 그 자체를 주체로서 표현할 때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민 또는 법인이라는 건 뭔가요? 우리 개인 혹은 개인들이 모여서 결성한 조직이 공익적 활동을 펼치는 어떤 공간, 영역, 무대, 이게 시민사회라는 거 이제 정의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사항에 보면 그 공익활동에 대해서 또다시 정의를 내리고 있죠. 개인이나 조직이 공익활동을 하는 공간이라는 정의를 내렸는데, 그럼 공익활동은 또 뭐야? 사항에 보면 공익활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민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계속 반복되죠. 개인이나 조직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 그러니까 여기 말 자체에 공익이 들어있으니까 공익적인, 모두를 위한, 그러니까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혹은 어려움에 처한 동료 시민을 돕기 위한, 타인을 위한 뭐 이런 뜻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건 아실 텐데 그 중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를테면 우리 남성분들은 군복무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무슨 공익근로 요원으로 복무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조례에서 말하는 공익활동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것도 공익적인 것이지만 자발적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국가와 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에 따라서 우리가 수행을 한 건데, 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건 첫 번째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때로는 연민에 의해서, 때로는 세상이 뭔가 잘못되어 가는 거 아니야? 때로는 내가 좀 이러한 공익적인 일에 한번 나서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어서 나서는 것이고, 자발적인 것의 두 번째 뜻은 바로 그 뒷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즉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활동은 또 이 조례에서 말하는 공익활동이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리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직업으로서 그걸 하시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말하는 공익활동이라고 잘 표현하지는 않는 것이죠. 아울러서 친목과 같이 아주 사적인 영역 있잖아. 내가 종이접기를 되게 좋아해. 기타 치는 거 좋아해. 그거 동호회를 만들고 싶어. 그 활동도 물론 의미 있고 좋은 활동이지만 공익활동이라고 잘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어떤 친목회나 동호회가 우리끼리 기타 치고 즐기기만 할 게 아니라 이 기타 치는 걸 가지고 자원봉사를 해볼까? 이렇게 하는 순간 또 공익활동이 되기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공익활동의 개념은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공익활동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익활동이라고 부를 만한 수많은 활동들이 우리 한국의 현대사를 통해서 우리 선배 시민들, 그리고 당대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당대의 시민들이 고안하고 개발해 왔어요. 거기에 수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는 뭐 시민운동도 있고 마을 만들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바로 아까 그 조례에서 살펴보았던 자발적인,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닌 공익적인 활동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통칭할 수 있는 언어가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공익활동이라는 말이 최근에부터 쓰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공익활동이 구체적으로 공익활동 안에는 어떤 흐름을 지니고 있고 어떤 내용과 의미들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어떤 이거를 관찰하는 관찰의 틀을 하나 먼저 제시를 하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틀을 제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한국의 현대사 속에서 형성되어 왔던 시민사회 안에서 형성된 공익활동에는 크게 네 가지의 장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선생님들 장르가 있잖아요. 모든 것에는 장르가 있잖아요. 음악에도 보면 나는 트로트가 좋아, 나는 락 음악 좋아해, 한국 사람들 하면 발라드지, 이런 장르를 얘기하잖아요. 공익활동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르가 있어요. 근데 그 장르를 여러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크게 네 가지 장르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민사회에서 공익활동을 시작하면 이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장르 중 어느 한 장르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활동이 경력이 길어지면서 이 장르 간에 벽이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보니까 어느 한 장르에 있는 사람은 다른 장르에서 있는 활동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자기가 속한 부분만 시민사회고 다른 부분은 진정한 시민사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직업상 이 모든 장르를 넘나들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니 이 장르에서 발달된 이런 게 저 장르에서 사용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모르고 계시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좀 더 뭔가 그 계가 풍요로워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각각의 장르들이 벽을 넘어서 서로 섞이고 연결되고 거기서 더 좋은 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좋지 않나요?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음악을 보면 락 음악과 발라드라는 음악인데 그 두 개가 합쳐져서 락 발라드라는 장르가 생겨나잖아요. 최근에는 뭐 힙합과 락이 섞이기도 하고 트로트랑 힙합이 섞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좀 더 신선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시민사회 공익활동 역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공익활동도 단일하지 않고 여러 장르가 있고 각각의 사람이나 조직에 따라서 내가 더 내 몸에 맞는 장르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장르별로 벽을 넘어서서 서로 섞이고 연결되면 전체 시민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틀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 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틀은 크게 두 가지 그 관점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시민사회가 다른 영역, 즉 국가나 시장이라는 영역이랑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이제 세로축입니다. 그래서 보면 위쪽엔 관여라고 써 있고 아래쪽에는 독립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인류 역사상 시민사회에 대한 사상이나 이론들의 크게 상반되는 두 가지 관점들이 존재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시민사회가 정부나 시장과 같은 다른 영역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관련돼서 한쪽은 관여해야 된다, 한쪽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세로축에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관여돼야 된다는 쪽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시민사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국가나 정부, 시장이나 기업이 하는 작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들이 뭐 잘못하고 있을 때는 잘못됐다고 말도 하고 때로는 그게 잘못된 길로 나가면 그걸 고치려고도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또 다른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야. 시민사회는 정부나 시장과 좀 구별돼서 자신들의 고유한 영역을 형성할 때 그때가 시민사회다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아직 인류 그 시민사회에 대한 고전 철학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두 가지 관점이 갖고 있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서 뭔가 장르를 구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세로축에서는 시민사회가 다른 영역과 맺는 관계와 관련돼서 한쪽에는 관여, 시민사회는 정부나 시장의 과정에 깊이 관여할 수 있어야 돼. 반대쪽은 아니야. 그쪽이랑 좀 구별되는 영역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면에 가로축에는 제가 뭐라고 써놨나요? 변화와 보완이라고 써놨죠? 자, 이번에 아까는 시민사회가 다른 영역과 맺는 관계에 기초했다면 가로축은 시민사회가 수행해야 될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관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변화라고 하는 분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민사회는 자고로 뭔가 현재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고쳐내고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고 사회의 변혁을 지향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고요. 근데 반면에 다른 어떤 관점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다운 어떤 역할은 정부나 시장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는 거야. 정부의 권력의 논리,
시장이 지닌 돈의 논리로부터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있는 어떤 그런 내버려져 있는 문제들을 우리는 다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대충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도 둘 중에 어느 한쪽의 관점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관점이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거나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건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이 두 상반되는 관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때론 경쟁하면서 시민사회에 관련된 생각과 실천이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제시한 이유는 이 두 가지 기준을 교차했을 때 네 가지 장르가 등장하죠. 먼저 시민사회는 정부나 시장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러면서도 시민사회가 해야 될 역할은 변화를 지향해야 돼. 뭔가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뭔가 대안적인 것을 뭔가 계속 제시하고, 이런 분들은 저는 이런 장르를 저는 이름을 대항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이 영역에 존재하시는, 이 영역에서 뭔가 공익활동을 만들어 오는 분들은 본인들의 활동, 그분들이 만들어낸 활동을 한마디로 대항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된 것에 저항하고 맞서는 분들이었었죠. 반면에 이분들과 같이 시민사회의 주된 역할은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시민사회가 정부나 시장과의 맺는 관계에 있어서는 뭔가 그들과 구분되는 고유한 영역을 형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분들이 만들어낸 장르에는 저는 자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는 이따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또 자율과 같이 시민사회는 뭔가 정부나 시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시민사회가 해야 될 주된 역할은 정부나 시장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그런 관점을 가진 분들이 주로 만들어 온 공익활동의 역사는 저는 자선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활동의 스타일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선과 같이 시민사회의 주된 역할은 정부나 시장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데 시민사회가 정부나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개입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활동의 방식은 사회 문제를 해결해내는 해결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대항, 자율, 자선, 해결. 이 네 가지의 장르에 기반해서 저는 한국의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대항의 시민사회, 그리고 대항의 공익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측하셨듯이 이 대항의 시민사회 활동, 아마 한국의 시민사회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활동일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현대사에서 질곡이 많았잖아요. 외세의 침략, 일제강점기, 전쟁, 군사정권, 이런 것들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당연히 대항의 시민사회가 우리 한국 현대사회에서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뿌리는 말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지만 동학 농민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3.1운동과 4.19 혁명,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민주화운동,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2000년대부터 활성화됐고 가장 최근에는 2016년에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던 촛불 시위까지, 뭔가 우리 사회가 잘못되어 갈 때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거리로 나와서 뭔가 하는 이런 대중들의 저항,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공익활동, 이 대항의 영역의 공익활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대항의 민주화 운동으로 이렇게 말해주던 이런 대항의 공익활동이 1980년대 후반 민주화가 진전되고 1990년대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활동들은 주로 운동이라는 단어가 많이 붙어요. 이를테면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 그리고 빈민운동과 같은 우리가 흔히 민중운동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 굉장히 활성화된, 물론
그런 흐름이 그 이전에 YMCA나 흥사단이나 일제강점기부터 존재했던, 그 다음에 1980년대 여성의 전화라든가 공해추방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본격적으로는 1989년 경실련, 그 다음에 1990년대 참여연대나 환경운동연합, 이런 단체들을 위시한 흔히 우리가 시민운동, 시민단체, NGO라고 부르는 활동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활성화됐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단체들은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단체나 조직을 결성해서 뭔가 권력을 감시하고 또 환경, 여성, 인권, 평화, 그 다음에 성평등, 이런 그런 가치들, 사회적 가치들을 주창하는, 우리가 흔히 대변형 운동, 권익주창 운동, 이런 그 시민운동들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1990년대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각 지역에도 이러한 시민단체들이, 시민운동들이 활성화됩니다. 뭐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 경실련이라든지 어느 지역의 참여자치 시민연대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의정감시운동, 시정감시운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시민운동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제가 신선하게 느끼는 지점 중에 하나는, 여기 이미지에 보시면 참여연대 밑에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들의 로고 보이시죠? 예전에는 시민운동이 굉장히 특별한 활동가들, 전문가들이 하는 운동으로 여겨졌는데, 최근에는 점점 더 보통 사람들도 단체를 만들어서 시민운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저는 정치하는 엄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 이런 엄마들도, 이 엄마들이 가정을 돌보는데도 관련된 정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들의 목소리는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우리가 직접 나서자. 그래서 결성된 단체거든요. 이러한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흐름들이 많이 있죠. 미투 운동과 같이 그동안에 굉장히 억압이나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더는 이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그리고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 갑질, 거기에 대항한 을들의 저항이라는 현상이 있잖아요. 수많은 곳에서 사회 구조적인 원인으로 혹은 문화 때문에 혹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뭔가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대변하고, 자신의 권익뿐만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돌보고 힘을 모아서 저항하는, 굉장히 예전에는 특별한 운동가나 활동가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보통의 사람들도 해나가고 있는 것이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린 첫 번째, 대항의 의미를 지닌 대항의 장르의 시민사회에 해당되는 공익활동의 아주 간략한 역사적 흐름과 최근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